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 1부에 이어서 2부, 성질나는 방송 하겠습니다. 보통 유튜브를 일에 하다 보면 약간 어떤 욕설 비슷한 거 이런 걸 올리면 유튜브에서 경고가 날라오고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발음이 서울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설을 해도 유튜브가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계속 성질나는 방송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요, 우리나라 기관은 기관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진요, 어떤 생양아치 같은 그런 짓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최근에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요, 그죠? 신용, 미수, 수수료 먹고 살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뭘로 해요? 못된 짓거리 하죠. 단합해서. 뭘 하느냐? 그죠? 공모주 이러는데 장난치는 거죠. 요즘 공모주 했다면 따상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데 돈을 거기 다 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종목 하나 IPO 등록되면요, 기관들이 주식 팔아가지고 그 전거금 내기 바빠요. 한심한 일이죠. 7월 14일 보면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상장을 해요.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좀 핫하고 요즘 시장에 딱 맞죠. 그러다 보니까요, 6월 29일, 30일 날 기관을 상대로 청약을 했거든요. 청약을 했는데 기관들이 참여한 개수가요, 1955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기관이 그래 많은데 처음 알았어요. 1955개가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은 1812대 1. 그죠? 1812대 1. 그리고요, 기가 차고 웃긴 건 뭐냐면요, 어떤 IPO에 청약을 하면 그 기업에서 우리 회사 어떤 실적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사장인 내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은 한 주당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거를 이제 희망 밴드라고 하거든요. 희망 밴드인데 하단이 있고 상단이 있겠죠. 그래, 이제 어떤 회사 입장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에너지가 제시한 희망 밴드는 26,300원에서 3만원. 그러니까 최저점 26,300원, 고점 3만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써낸 거예요. 그런데 기관에서 참여한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1955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그 기관들이, 그 중에 참여한 기업의 어떤 기관이 97.7%라는 거는요, 참여한 데에, 그죠? 거진 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두 군데는 아마 실수로 쓰였다. 그 정도로 있죠. 뭐라고 쓰냐? 백지수표. 달라는 대로 줄게. 최상단이 3만원인데, 3만원 이해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줄게. 달라는 대로 줄게. 가격을 안 적어내는 거죠. 백지수표.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어요. 기관들이. 97.7%가. 웃기죠? 가격이란 건요,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죠? 기관인데, 기관들이 뭔가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뭘 근거로 이 가격을 산정한다.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밑도 끝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니까 요즘 테마잖아. 핫하잖아. 요즘 웬만하면 다 따상인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놈들이 하는 행태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필에너지라는 게 어떤 처음부터 급성장하는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그 돈을 받아가 열심히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기술도 개발하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돈 없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기관한테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막 발행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환사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필에너지가 지금 공모해가지고 가격이 처음에 딱
결정날 때 막 미친 듯이 배팅 치는 거예요. 배팅 치가 따상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환사채 다 팔아치우면 떼돈 버는 거죠. 진짜 쉽죠. 그런 목적으로 막 밀어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개인들도 요즘 막 공모 좀 미친 듯이 참여해요. 개인들은요, 7월 5일, 7월 6일 일반 청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은 1318대 1. 근데 기가 찬 거는요, 청약 증거금요, 보통 이 청약을 할 때, 희망 밴드가 3만원이에요. 그럼 최고점 3만원에 내가 10주를 내가 청약을 넣어. 그러면 3만원 곱하기 10주니까 3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청약 증거금은 내가 몇 주를 배당받을 줄 몰라. 그러니까 청약 증거금은요, 보통 50%를 넣어요. 내 계좌에서 50%가 빠져나가가지고 딱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잡힌 돈이요, 15조 8천억이 잡혔어요. 15조 8천억. 15조 8천억이라는 돈이 필에너지 일반인들만 청약 증거금으로 15조 8천억이 몰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고객예탁금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예탁금이 막 증가했다고, 와 이거 장이 살아난다, 큰 손이 들어온다,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요, 청약하잖아요. 청약. 그 청약 증거금으로 넣은 거예요. 청약 증거금 1억 넣어가지고 뭐 한 주, 두 주 받아요. 그러면 3만원짜리 내가 뭐 한 주, 두 주 받았어. 그럼 재수 좋으면 내가 막 한 5억 집어 넣어가 10주 받았어. 그래 30만원이죠. 따상 나오면 어때요? 그죠? 한 78만원. 그러니까 하루에 30 몇만 원 버는 거죠. 하루 30 몇만 원 안전하게 벌려고 막 그냥 몇 억씩 배팅 치는 거예요. 그게 요즘 풍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어떤 사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막 따상이 나오고,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제도가 바뀌었죠. 제도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300%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공모가에. 첫날은. 그러니까 막 희한한 장난질을 막 쳐와. 그 희한한 장난질이 최근에 나타났죠. 교보 14호. 스펙이란 거는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합병되기 전에는 페이퍼 컴퍼니, 뭐 가치도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보 14호가 7월 6일 날 상장이 됐거든요. 저도 그때 교보 14호 청약을 넣을까 하고 이래 좀 훑어봤어요. 근데 경쟁률이 엄청나요. 기간 수요 예측에 530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청약에 넣어봐야, 이거 10주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원짜리 10주 해봐야 2만원인데. 시간 낭비죠. 그래서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스펙이라는 것도 이래 보면요, 스펙도 어떤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도요, 대형주, 소형주가 있어요. 교보 14호는요, 자본금 4억짜리에 액면가 100원이니까 그 420만 주. 스펙으로 따지면요, 엄청 가벼운 애예요.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거죠. 스펙 중에서도. 그러니까 얘가 장난치기는 좋았어요. 근데 막상 이래 쭉 오픈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에요, 시가는 처음에는 2,170원에 출발했어요. 그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후에 바뀐 제도를 이용해서 첫날에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고가가 7,980원, 액면가 2,000원이니까 하루에, 그죠? 300%가 올란 거예요. 이런 스펙으로 장난을 친 거죠. 그걸 누가? 기관이 주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요즘 기관은 양아치다. 뭐 필에너지고 뭐 공모가 이런 것들 막 어떤 상가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하는 거는요, 기관들이 다요. 예전에는요, 이 정권방송이나 이런 것도 이래 보면요, 나름대로 약간 어떤 좀 풍미가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해도요, 건날하고 깡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깡패는 그냥 깡패예요. 건달은요, 좀 그래도
내가 깡패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킨다. 그러니까 낭만, 우리 뭐 김두한,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을 깡패를 안 하고 건달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 암만 이 정권판에서 묵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어쩔 수 없는 이 판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룰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데 요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래 보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라는 게 아예 없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없어요. 어찌된 판이에요. 요즘은요. 채널은 다 틀려. 방송사마다 다 다른 채널이고 다른 사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래 보면 보통 그런데 추천하면 폭락한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또 차트나 뭐 이런 거 종목을 보고 누군가 건드리는 흔적이 있다 싶으면 최근에 정권방송 이런 데서 거론한 종목인지 그런 거 막 찾아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희한해요. 똑같은 종목이에요. 뭐 10명이 정권방송을 한다 하면 똑같은 종목을 한 7, 8명이 다 같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위력이 있겠죠. 희한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단합을 하고 뭉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양아치 짓이죠. 그러니까 요즘 왜 이래? 정말 기가 차고 한심한 기관 수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점점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수준이 너무너무 하향 평준화가 아니고요. 폭락 평준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누구를 믿어? 그런 기가 찬 어떤 그런 현실이고. 필 에너지 같이 이런 거 거대한 메이저 공룡이요. 정권사 하나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기관들도 쟤를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저거 산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막 끝없이 치고 올라가니까 어떡해요? 시중 돈이 다 말라버리죠. 걔가 돈을 다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코스닥에 1200개 폭락해도 에코프로 플러스 나면 지수가 방어가 되고 거래소에 다른 종목 다 폭락해도 삼성전자 4, 5%만 올라보면 지수 플러스 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에코프로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은 중국 펀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통쾌하다. 뭐 그런 기분은 뭐 들지만 어쨌든 장이 만큼 어렵고 힘들고 왜곡되고요. 그러다가 새마을금고가 얼마만큼 계속 더 팔아치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점점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종목 고르기도 힘들고. 새마을금고가 얼마까지 팔란지, 얼마만큼 주식을 처분할란지 아무도 몰라요. 뭘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요. 새마을금고가, 그죠? 우리 뭐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치 종목 샀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래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큰 놈들을 샀겠죠. 사고팔고 하기 좋게. 품절주 이런 건 안 샀겠죠. 그래서 당분간은요, 시중에 돈도 없고, 기관들은 계속 주식 팔아가 엄한 짓만 하고, 공모주 놀이나 하고, 그러니까 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체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저 삼성전자나 대형주 위주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종목은 다 죽는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을 만한 주식은 매매를 안 하고 쳐다보는 게 안전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없을 만한 주식 그런 것들 위주로 쳐다보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 하반기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훨씬 안전하다. 새마을금고를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동안요. 확인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이 돈 달라 하니까 갖고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 주식이 막 떨어졌어. 그 회사 잘못인가요? 그 회사에 이상이 있나요? 아무 일 없어요. 이 주식이 막 폭락을 해. 회사 전에서 새마을금고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 그럼 그 회사 뭘 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꽝 끊어버리겠죠. 어떤 회사가 떨어지는데 회사 자체의 문제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근데 새마을금고 때문에 이유 없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걸 매수 찬스라 생각해요. 리먼 사태 때 리먼하고 이 회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근데 다 폭락했죠. 근데 이후에 순식간에 다 회복하듯이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주식 열심히 쭉 팔아가 그 주식이 막 떨어졌다. 그냥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해가지고 언제 사러 들어가지? 그거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찬스를 노리는 기회다. 이래 보는 거죠. 새마을금고 사태 요거 외에 이래 보면요. 그 앨런이 중국 갔잖아요. 앨런이 중국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한테 중국과 미국은 건전한 경쟁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물론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죠. 앨런이 건전한 경쟁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단 반도체 빼고 그래 얘기했어요. 중국하고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런데 반도체는 빼고 해야 돼. 그래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가 차죠. 근데 중국의 리창이 뭐라 이야기했냐면요. 우리의 중국은 인류를 위해 소통 강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 이야기해요. 중국이 왜 욕을 먹는지 알아요? 많은 국가들이요. 중국하고 이래 이야기하면요. 그냥 짜증나 죽겠네. 그런 반응이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었어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어요. 왜? 미국 눈치 보이니까. 미국 시장 포기할래? 중국 시장 포기할래? 하니까 중국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에 몰린 거 완전히 지금 뭐 죽음 일복 직전에 까딱까딱 하는 거 시한부 이생으로 치달려는 거 중국이죠. 그냥 쿨하게 전 세계가 모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쿨하게 야 우리 경제가 초토화됐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 보자. 너무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면 되죠. 무슨 인류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딱 재수 없는 소리면 골라서 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강한 놈한테는 약해요. 근데 약한 놈한테는요. 무지 강해요. 그게 중국의 특징이거든요. 얘가 강하다 싶으면요. 중국이 미안해. 중국이 힘들어. 그런 말 안 해요. 남 핑계대, 남. 인류를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중국이 힘드니까 서로 화해하자가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화해해야 된다. 중국은 뭐 별 문제 없어.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죠. 하늘과 조상과 신께 남 핑계 대는 거죠. 그게 중국의 특징이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앨런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반도체 빼고 나머지 경제관계 유지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요. 인류를 위해서. 앨런이 인류랑 소통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랑 소통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 앨런은 반도체 빼고 하려면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내 전화번호 알지? 하고 갔어요. 리창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무슨 합의를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죠? 지금 미국은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짓는다고 막 온데 막 쿵쾅 난리죠. 뜨거워요. 근데 어떻게 경제 침체가 오겠어요? 이번에 보면 그죠? 그 ADP 전미 고용 보고서 거기에서 쇼킹하게 나왔죠. 6월 민간 고용이 49만 7천 명. 근데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상은 22만 명.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죠. 그만큼 고용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 고용이 뜨거우니까 월가에, 그죠? 연준에서 7월 27일 날 금리를 0.25 인상하고 9월 달이나 10월 달이나 추가로 또 인상하게 될 거야. 그게 금리 인상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액면 그대로 밀으면 안 돼요. 월가는 뭐다? 금리 올릴 때도 처음부터 올린다 그랬어요. 인플레 없다. 인플레 죽어도 안 온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리 올릴 생각이 없다. 계속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는 와, 이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금리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그죠? 사상 초유죠. 단기간에 이 정도 금리 올린 거는 세계 신기록이죠.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가능성도 있죠. 기록 정신자는 파월가. 지금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금리가 올리는 것도 결국은 파월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뭐? 물가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질까, 오를까? 그죠? 그것만 봐야 돼요. 고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왜? 주택 가격이 선행지표니까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임대차 계약 급락할 거고 그거 물가의 40%를 반영할 거고 두 번째는 뭐다? 유가죠. 유가가 계속 하향 안정화밖에 갈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유가가 그 기름값이 오르려면 지금 한 3불 요 정도 되죠. 근데 유가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하면 대략 한 83불, 82불 한 요 정도 선이 카트라인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갑자기 가파르게 확 올라가지고 한 82불 여기를 이 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또 약간 또 심각하게 고민은 해야 돼요. 항상 주식은 예측이니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예측을 하고 그죠? 항상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73불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 근데 어떤 물가의 카트라인 위험선은 한 82달러, 3달러 요 정도 선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는 안정적이다. 근데 유가가 오르려고 하면요. 그전에는 빈살만이 사우디가 주도해서 오펙 불러모 가지고 야 감산하자. 기름값이 자꾸 떨어져. 야 감산하자. 실제로는 감산 안 해요. 감산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닥에 빨대 꽂아가지고 석유가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를요 인위적으로 뭐 감산한다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기름 뽑아가지고 저장해둬야 되는데 저장해두는 것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 조금 싸게 팔아치우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뭐 립싱크든 뭐든 사우디가 주도해서 오펙을 불러서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들썩들썩했거든요. 지금은요. 어때요? 오펙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도 유가는 떨어져. 빈살만이 성질을 부려도 유가는 떨어져. 이래도 떨어져. 저래도 떨어져. 왜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죠?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 뭔가 완전 막 엄청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 막상 리오프닝 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나온 거라고는 엉망인 경제 지표밖에 없죠. 실업률 급증, 경제 초토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중국을 다 공장들이 다 떠나고 중국의 미래는 없다. 그죠? 다른 나라들은 온통 지금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떠드는데 중국만 디플레이션, 재고가 남아돌고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가가 더 떨어져. 근데 지금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주범이 누구죠? 범인은 빈살만 절친, 그죠? 푸틴, 러시아.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어차피 러시아는 지금 경제 활동 못 해요. 전쟁 중이고, 전 세계에서 왕따죠, 왕따. 심지어는 러시아 석유도 사지 마. 아무것도 거래하지 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뭐 경제 교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는 자명사실이고, 그죠?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큰 소리 치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비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유 뽑아가지고 막 팔아치우죠. 똥값에. 싸게 빅셀 하니까
중국, 인도에서 엄청 사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그 중국이 그 러시아 석유 어떤 비중이 한 8.8%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요. 그 러시아 석유 비중이 14%. 인도가 그 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3%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40%. 그전 러시아 석유를 인도가 다 사준다 봐야 돼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14억 정도 되는 이런 거대한 큰 중국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인도를 미국에서 중국 대처 세계 공장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인도가 바로 뒤통수를 제대로 치죠. 미국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러시아 석유를 조금 산 것도 아니고 그 전에 3%에서 지금 40%를 육박한다는 걸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 똥값에 거진 독점해서 다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는 버리는 카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일본,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러시아를 계속 갈구는 한, 푸틴이 있는 한 계속 기를 유가는 못 오를 거라 생각해요. 왜? 유일한 돈벌이 수단이 유가밖에 없거든요. 계속 팔아치우는데. 한쪽에서 대박연시를 때리고 있는데, 그죠? 한쪽에서는 정찰가, 정상 가격 다 받고 있어. 아니면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고 있어. 그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그래서 유가는 당분간 급등하기 힘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지속되는 한. 그러면 기름값은 하향, 안정화 내지는 보합 수준에서 계속 이게 머물러 있을 거고 주택가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미국 그죠? 물가가 4%가 아닌 3% 선을 우리가 3%대 수치를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식은 한호하고 난리나고 급등하겠죠. 그래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얼마만큼 파장이 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번 사태가 기회다. 좋은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그냥 사면 되지. 그런 생각이 지금 든다는 거죠. 그죠. 금요일 날 이래 보면 그 어려운 장에서도 그죠. 뭐죠. 스레드. 네, 스레드 테마가 움직였죠. 스레드는 그 마크 저커버그 제가 그죠 트위트 대항마로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 트위터하고 이런 비슷한 건데 왜 그 불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도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속도가 챗GPT보다 더 빠른데 왜 저렇게 급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레드를 안 해봤어. 저도 그 스레드가 금요일날 찾아봤는데 가입자들이 예. 빌 게이츠랑 오프라 윈프리가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급등했거든요. 빌 게이츠가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도 가입했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파급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파급력이. 맞아요. 빌 게이츠 정도가 저런데 가입했다. 빌 게이츠가 카톡 한다 그 말하고 똑같겠네요. 그러면 그런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처음엔 전 스레드 저게 뭔데 저래 난리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엄청나거든요. 파급력이 있는 사람. 그래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장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좀 새로운 테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악재도 새롭게 만들어내지만요.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들은 주식이란 걸 올라야 돼요. 근데 외인들은 어때요? 자유롭죠. 선물 있죠. 옵션 있죠. 아니면 공매도 있죠.
폭락을 시켜서 돈 벌고 또 폭락을 시켜서 돈 번 다음에 바닥에서 사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또 돈 벌고. 그죠? 그래서 외인들은 쉬운 거예요. 개인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그죠? 뭐 새말고 사태 터지고 이럴 때 그 기업이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 없는 기업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스를 잡아야, 기회를 잡아야죠. 건설주는, 그죠? 얼마만큼, 지금 건설주는 GS 사고 터지고 하면서 모든 건설주가 너무 얼어붙었어요. 냉랭해졌죠. 그래서 건설주, 어떤 파장이 뭐 연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까지는 약간 고민스러운데 그 외의 기업들은 크게 영향 없어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이유 없이 막 싸게 뭐 어떤 빠진다 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떤 좋은 장에서도 주식, 그죠? 100% 하지 마라. 현금 20% 30% 유지를 해라. 그죠? 장이 나쁘면 현금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장이 좋으면 현금 비중을 점점 줄여도. 근데 암만 폭등장 좋은 장이 와도 현금을 100% 소진하지 마라. 항상 비상을 대비해서 남겨둬라. 그게 나중에 생명줄이 된다. 정 현금 들고 계좌에 담아두는 거 어렵고 힘들고 아깝다 생각이 들면 비합병 스펙주라도 사놔라. 그죠? 지켜야 돼요. 우리 밴드도요, 한 번씩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돈 하나도 없다고. 그죠?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생존 필수 전략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뭐 나는 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요, 지키라는 거는 무조건 지켜야 살아남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분산 투자하는 거. 그리고 현금 비중 한 20, 30% 지키라는 거. 이거는요, 불문율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살아남는 유일한 어떤 안전수단. 위기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키세요. 지금요, 여러 가지를 이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새마을금고 폭락 기회에 어떤 주식을 담아볼까? 여러 종목을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물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시황 때도 말씀드렸죠. 하반기는 조선과 자동차를 좋게 봅니다. 이래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는 약간 뜬금없다 어떤 그런 거 비슷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을 좀 하신 분 있었는데, 지금 보면요, 이번에 보면 CNBC에서 어떤 발표한 자동차 판매 미국 시장, 그거를 보면요, 현대 기아차가 2등을 했어요. 2등. 테슬라가 1등, 당연히. 현기가 2등을 했어요. 근데 테슬라의 판매량은 33만 대야. 근데 2등을 한 현대 기아차는 38,457대. 3등이 GM, 4등이 폭스바겐. 그죠? 근데 1등 33만 대인데 현기는 38,000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될 거는요, 우리는 불리하잖아요. 왜? IRA 법에 의해서 테슬라나 다른 차들은 보조금을 받아요, 미국에서. 근데 현대기아차는 못 받죠. 그 말은 같은 동급 차량에서 현대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차는 보조금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현대기아차 사면 1,000만 원을 못 받아.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못 받아.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런데 2등을 차지한 거는요, 쇼킹한 거죠. 굉장한 거죠. 1,000만 원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8,457대를 사가 2등을 차지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폭발력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기아차가
집 나갔어. 외국에서 훨씬 대접을 받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예사롭지가 않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자동차 부품주, 그죠? 부품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어떤 조선주는요.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유심히 봐야 될 게 어떤 분야가 있냐면요. 지금 그 어떤 폴란드 아니면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게 많이 사가죠. 여러 가지 무기를 쭉 사가는데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르카 프로그램이라 해서 폴란드의 어떤 자치 방위 어떤 그런 어떤 증강 프로그램인데 이 오르카 프로그램에서 지상 아니면 어떤 그 제공권을 장악하는 공군 이쪽은 어느 정도 충당했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어떤 폴란드에서 마지막 카드로 하는 게 해양 이쪽으로 전력을 보충을 하려고 하는 게 그 오르카 프로그램이거든요. 핵심은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이 잠수함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경쟁력이 없는 잠수함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잠수함이요. 그 3000타워급인데 디젤 연료전지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잠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잠수함은요, 그 핵 잠수함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뭐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잠수함이 아니고 조용한 잠수함? 이건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요, 이 조선 쪽에 어떤 종사자들하고 최근에 같이 술도 먹고 사우나는 안 갔습니다. 술도 먹고 막 이야기하면서 너 회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노? 앞으로 뭐가 좋노?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폴란드 오르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는 잠수함이 터질 것 같아. 왜? 폴란드에서 이래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3000타워급 이 잠수함이요. 우리나라 핵심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해요. 왜? 1급 기밀 사항들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어떤 어떤 해상 쪽에 그 CEO들하고 같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 이름 뭐죠? 이종석. 네. 역시 사람 이름은 참 잘.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4월 달에 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좋다. 허용해 줄게. 우리나라 어떤 잠수함 기술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돈도 벌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이 잠수함이요. 왜 잠수함의 어떤 성능은 어떤 무기 체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해야 되느냐? 잠수함이란 거는 바닷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깊은 심해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찾죠? 그래서 유일하게 찾는 거는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서 막 찾아내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은 요란하고 시끄럽잖아요. 그 엔진 소리 이런 거를 탐지를 해서 위치를 찾아내고 하니까 조용하다는 말은 절대 못 참는다. 일종의 스텔스 기능 이런 개념이란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잠수함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어떤 독일에서 잠수함을 한 대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잠수함을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죠?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을 상대로, 그죠? 독일의 해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죠. 그게 독일의 잠수함의 위력이죠. 유명한 영화, 유보트라고 있었잖아요. 유보트가 아니고. 영화의 정확한 제목은 U571인데 유보트를 소재로 하는 영화인데 제목은 U571.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전직이 UDT예요.
오, 실이에요. 유격. 진짜인가요? 그 U571 아, U571. 아, 영화 제목. 저는 그 유보트라고 기억이,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쨌든 저 영화 보면 그런 어떤 구축함과 잠수함이 서로가 그 심리전 게임을 막 펼치고 해요. 그러면서 구축함에서 언파탄리가 잠수함을 막 찾으려고 하니까 잠수함은 엔진을 다 꺼버리죠. 엔진을 끄고 다 잠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엔진 소리가 나면 거기에서 군함에서 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죠 기뢰를 막 떨어뜨리죠. 막 드럼통처럼 생긴 폭탄 있죠. 그걸 위에서 막 떨어뜨리가 잠수함 그 주변 위치에 떨어뜨려서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안 들키기 위해서 엔진을 끄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의 성능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조용한가. 디젤,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들. 잠수함에서요. 잠수함에서 어떤 수중 의뢰 같은 거를 팍 쏴요. 그게 공격 수단이죠. 그럼 이 수중 의뢰에도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엔진 체계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서 날아가겠죠. 잠수함 기술이라는 건요. 물론 저도 이제 그쪽 관련된 종사자분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들은 거죠. 단순히 어떤 선박, 조선 만드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뭐냐? 이제 디젤 엔진 플러스 연료 전지를 혼합해서 쓰거든요. 네? 조금 더 어떤 조용하게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뢰라는 거, 어떤 수중 의뢰 이런 거를 빵 발사하면 얘도 추진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 연료 전지를 쓰는 거죠. 이 연료 전지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2차 배터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군사용, 전쟁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사용은요 일반 전지하고 좀 틀려야 돼요. 구조도 틀리고 강하고 튼튼하고 오래 가야 되는 거죠. 수중 의뢰를 이렇게 쭉 쓰지도 않고 몇 달 저장해놨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또 쓰려고 보니까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러노? 방전됐는데요. 언제 충전해가 발사합니까? 그래서 군사 무기는요 튼튼하고 오래 가야 된다. 경제성이고 뭐고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선박 구조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그런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잠수함은요, 국산화율이 한 76%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좀 약간 수입에 의존한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폴란드로 수출이 되면 난리 나겠죠, 또. 그러면 조선은 기존 LNG에다가 잠수함이라는 또 특수 환경도 새로운 먹거리도 조성이 되는 거죠. 폴란드에서 사가면 다른 나라에도 사갈 수 있잖아요.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1,400 톤급 세척 계약한 그게 우리나라 어떤 잠수함 수출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래 그것도 인도네시아하고는 전략적인 너가 이거 사가면 우리는 너 이거 사갈게. 어떤 물물 교환 어떤 그 정도 개념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만든 잠수함을 이래 해가면 이거는 어떤 세계적인 홍보 효과가 엄청날 거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잠수함이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으로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이래 벌어지고 이런 힘든 시기에 오히려 잠수함 관련 저런 종목도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쟁이는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막 덮어두고 술 먹고 놀고 좋은 장 올 때까지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항상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회였죠. 근데 대부분 기회가 올 때는요, 어렵고 힘들다고 전부 술 먹고 그냥 주식 안 보고 놀죠.
그럼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그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항상 위기는 기회랑 같이 오고,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없었을 거죠. 거북선도 없었을 거고. 새마을금고 사태라는 건요, 어찌 보면 이 하반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찬스를 한번 던져준다. 또 올 연말쯤 되면, 야, 그때가 찬스였는데, 이런 소리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에 따라 또 결과는 틀려지겠죠. 그래서 뭐, 성질 부릴 사람 성질 부리고, 놀 사람 놀고, 술 먹는 사람 술 먹고, 주식 안 본 사람 안 보고,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잠수함을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